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1, 2, 3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입니다. OT 영상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모 그룹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그리고 ADSP 그리고 경영지도사 마케팅 등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합격을 위한 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조사 분석사 기본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OT 영상에 올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란 뭐냐라는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베이스 하에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겠죠. 이 결과 분석을 리포팅하는 그런 전문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과 데이터로 대변이 되고 있죠. 이런 사회 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의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취득 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이것도 또한 18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넓은 취업 기회가 열려 있고요. 여기에서 입사나 승진할 때의 가산점 혜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자격증에 도전을 할 때 여기에서 얻은 선험적인 학습 역량, 통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경영지도사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얻은 역량이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형태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필기 쪽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쪽 중심으로 보면 1차 필기는 객관식 CBT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문항수는 100문항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락 기준이죠.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획득을 하면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보통 연 3회 실시하죠. 2023년 남은 일정은 이제 7월 초에 실시되는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발표는 8월 초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합격률을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의 자료인데요. 최근 3회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다 60%가 넘습니다. 필기도 60%가 훨씬 넘고요. 실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학습 역량이나 퀄리티가 꽤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결과를 제가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사회 현상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모집단이라고 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전체 집단, 뭐 20대 대학생 또는 뭐 30대 직장인 이 우리나라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시간과 비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여기에서 표본을 뽑아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전반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쯤에 해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1과목이라고 부르는 조사 방법과 설계고요. 이쯤에 해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2과목이라고 부르는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단계,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통계 분석과 활용, 이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목들을 조금만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합격 꿀팁에 관한 내용과 연결이 될 겁니다. 먼저 필기시험에서 1과목이라고 금방 우리가 살펴본 조사 방법과 설계입니다. 배점은 30점이고요. 앞에서 전반적인 우리가 오버뷰를 봤듯이 이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조사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고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표본을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이 표본을 어떻게 뽑아낼 거고 적정한 크기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많이 겪어본 설문지에 의한 조사 다 아시죠? 자, 그럴 때 질문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것과 보통 우리가 양적으로, 즉 숫자로 된 결과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정성조사라는 거는 막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숫자로 된 것 이외에 말이나 글로 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정성조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조사 방법과 설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제 2과목이라고 불리는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이쪽을 보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면접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굴을 서로 맞대고 질문자가 응답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이런 방법이죠. 관찰법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켜보는 방법이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 수집 방법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사 단계에 관한 내용들, 조사원을 어떻게 선발할 거고 응답한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응답인가를 살펴보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대상을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하겠죠.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척도 같은 것들로 또 측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측정의 타당함, 신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가 여기 2과목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자료를 처리하는 거, 쭉 이제 자료들을 부호화시키고 입력하는 데이터들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이런 내용들이 1, 2과목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과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3과목에 대한 내용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과 활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려워하시는 과목이죠.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냐 연속 확률 분포냐, 이렇게 표본 분포와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기술 통계 분석은 추정,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설 검정,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같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산 분석, 교차 분석 등의 통계 분석 기법을 같이 다루게 되고요.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까지 이 통계 분석과 활용의 범위 속에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배점은 40점입니다. 실기시험은 간단히만 보면 지금 우리가 1, 2, 3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1, 2, 3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필답형 문제, 주관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질문지를 작성해 보는 부분, 그리고 통계 분석 패키지, 주로 SPSS라는 통계 분석 패키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작업형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선상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전반적인 과목의 구조나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라는 물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필기 핵심 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출제 빈도의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경향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출제 빈도와 출제 경향을 점검하려고 해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죠?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기본 이론 학습을 어느 정도 해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살펴보시면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그런 출제 경향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학습과 병행하시면서 체킹을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많이 나오고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난이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 난이도라는 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예시를 하나 가상적인 케이스로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난이도하고 내가 이걸 풀 수 있느냐라는 자기 역량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못 풀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쑥 내 기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각 과목별로 내가 얼마씩 득점을 할 거냐라는 득점 목표의 설정과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와 자기 역량 점검을 통해서 득점 목표가 설정이 되면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깊게 학습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학습 플랜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문과 기출 문제들을 계속 연계해 가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최종 정리 단계를 거쳐서 전반적인 실력의 빌드업이 이 시점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이상 플로우 차트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1, 2과목은 어떨까요? 1, 2과목은요, 이제 저와 같이 학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암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쭉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의 흐름, 어떤 플로우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라는 것을 이해하면 기계적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낯선 워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학습을 하시면 내가 학습한 만큼 득점이 나옵니다. 1, 2과목은. 그게 가능한 과목이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면접법의 장단점, 이걸 보시면 교재의 일부를 예를 든 건데요. 장점은 높은 응답률, 복잡한 질문 가능. 단점은 익명성 보장 어려움, 면접원의 주관 개입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죠. 면접법은 어떤 거죠? 질문자와 응답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게 당장에 이해가 되거든요.
면접자가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응답자는 응답을 잘 해주겠죠. 그래서 높은 응답률이 가능하고요. 바로바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익명성 보장은 어려울 거고요. 면접원의 주관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개입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외울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론 다 로직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전반적인 논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학습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3과목은 약간 사정이 달라요. 사실은 단순한 내용도 간혹 출제가 되지만 복잡한 계산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본문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계산 가능한 문제도 있고, 내용을 내가 분명히 이해했는데 도저히 시험장에서 그 긴장된 상태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험생 레벨에서 판단했을 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확률 분포라는 부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본문 이론들을 학습하시면서 저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간단한 예 정도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분산은 우리가 중고교 시절에도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머지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거는 데이터의 분산, 즉 산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데, 즉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이렇고 이런 범위에 있을 때는 이렇다. 그랬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해라. 이 문제는요, 미적분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를 끼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중고교 시절에 배웠던 미적분, 이제 기억도 이제 힘이 해지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추가로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사결정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 2, 3과목의 각각의 전반적인 난이도, 그리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경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득점 목표, 출제 빈도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자, 제1과목 30점짜리죠. 최근 3회차입니다. 2022년 2회, 2022년 1회, 그리고 2021년 3회.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많이 나왔느냐? 통계 조사 계획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뽑아내는 것에 관련된 표본 설계, 그리고 설문 설계, 그 다음에 정성조사,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정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들 속에 이렇게 묻어서 테스트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나온 문제만 헤아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과목에서는 조사 계획하고 표본 설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2과목은 어떨까요? 2과목은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이쪽에 많은 이슈들이 사실 모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자료 수집 방법, 거기에 관한 얘기, 이들이 높은 기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사관리, 2차 자료 분석, 자료 처리, 이 부분은 2023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신출제 범위에서 독립된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 출제 빈도가 변동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3과목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기술 통계 분석, 아까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추정과 가설 검정,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높은 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기술 통계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는 거, 아까 살펴보신 대로 추정과 가설 검정, 분산 분석,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회귀 분석에는 상관 분석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빈도로 나오는구나.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경향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출제 빈도가 높은데 어떤 경향으로 나오지? 라는 것을 알아야 학습의 방향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점차 그냥 단순한 지식 테스트, 이 단순한 지식 테스트의 비중도 아직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점차 학습 내용의 입체적인 이해 여부를 테스트하는 이런 쪽들의 문제 출제가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안 같아서 여기에 기재를 했고요. 그 관련한 예는 이런 겁니다. 설문지의 질문으로 적합한 것은 했을 때 질문의 요건을 우리가 이론학습에서 달달달달 외우게 돼요. 명확해야 되고 이중적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쭉 외운 내용이 이렇게 케이스로 나왔을 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이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의 학습,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방식도 사실은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그들을 다 종합한 전략을 한번 세워야겠죠. 기출빈도, 난이도, 그리고 거기에 관한 내 역량, 그리고 여기에 내 시간을 과연 투입할 수 있을 건지, 투입한다면 추가 학습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할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 그때의 효율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단계입니다. 기출 빈도는 최근 기출 문제 중심으로 자주 출제되고 출제 비중이 높은 것,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선별 학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수록된 각 단원별 문제. 이 말은 뭐냐면 한 단원이 끝나면 이렇게 문제들이 수록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다면적으로 바라본 문제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함께 같이 수록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난이도, 특히 통계 문제 쪽의 난이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역량과 추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카운팅을 한번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이도를 점검을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풀이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현재, 그러면 그걸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어떤 방식과 어떤 량으로 투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겠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난이도의 이슈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학습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학습을 해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풀까 말까 한 문제, 나랑 잘 안 맞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한두 문제에 매달려서 내가 충분히 노력만 하면 풀 수 있을 그런 문제들을 놓치게 되면 효율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결합해서 득점 목표를 확정을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해봤죠. 그래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 수험생을 가정을 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상정을 해본 겁니다. 자, 1, 2과목이 환산 한 90점 정도 맞겠다라는 수험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3과목은 50점이나 60점 이 정도만 맞으면 합격권이니까 그 정도만 내가 득점 목표를 잡겠다라는 가상의 수험생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략적으로 제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별을 해서 난이도를 감안한 구체적인 득점 목표를 산출을 하겠죠. 여기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확률 분포를 보세요. 출제 빈도는 26%입니다. 기술 통계 분석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난이도는 훨씬 높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했을 때 마구마구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풀리지 않는 것도 막 고민해 가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은 얼마냐? 통상적으로 50% 근방이다 라고 예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정답을 딱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자, 반면에 기술 통계 분석이나 회계 분석은 당장 눈에 보이기는 어려워 보여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면 정답 확률이 꽤 높은 이런 부문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나오죠. 네, 여기서 설명드린 빈도는 최근 3회차 출제비 중에 평균이고요. 정답 확률은 난이도 대비 자기의 역량이나 시간을 매칭시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의 학습 전략 수립에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학습 플랜 수립하기라는 거 제안을 드리는데요. 무리한 학습 플랜을 수립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1일 20시간, 4시간만 자겠다. 하루 이틀 3일 정도 갔다 이게 깨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전반적인 학습 플랜이. 그래서 시험일로부터 역산해서 일자별로 학습 분량을 정하지만 이런 무리한 플랜은 수립하지 않고 전체 흐름상에서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는 습관 속에서 현실적인 학습 플랜을 세우셔야 됩니다. 공식은 되도록 무조건 암기를 하시되 그냥 암기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아, 요래 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구나라고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암기를 할 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핵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끝까지 공부하시지 마시고 최소 3일 이상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이 부분 몇 번이나 강조드리지만 투입해야 하는 노력 대비 득점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다. 그러면 과감하게 선별 제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풀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더욱 집중을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죠. 내가 일일 계획량을 못 지켰다 그러면 다음날 반드시 포함해서 학습하고, 이러면서 점차 내가 무리한 계획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최초의 계획을 빨리 수정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안 되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제외했던 문제 말고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론 쪽을 조금 더 공부하고 다시 풀어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이해도 제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핵심 꿀팁 특강을 끝내겠습니다. 통계의 기초가 전혀 없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통계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나가면서 이해 기반에서 실력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제가 이 내용들을 풀어주는 강의를 할 때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베이스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충분히 통계의 기초가 없어도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본문을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한 바를 점검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3회차 나중에 풀으실 때 실전 시험처럼 이론을 찾아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실전 시험처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실력 향상의 속도는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학습해야 될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만약에 선별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필수로 풀어야 하는 문제, 이거는 내용을 다 짐작하시겠죠? 출제 빈도도 높고 내가 충분히 손쉬운 풀이가 가능하고 내가 이걸 이해하거나 내 걸로 만들기 위한 투입 시간도 적당하다. 이건 중요도가 상이죠. 중요도가 중인 거는요, 내가 고득점을 좀 맞아보려면 이것까지는 풀어야 돼 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투입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내가 하면 풀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만 또는 낮거나 계산이나 응용 논리 이런 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투입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학습한다 해도 이걸 풀 수 있을지가 내 역량으로는 불확실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반복적인 학습을 해도 풀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에 따라서 배제해도 되는 부분들,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출제 비중, 정답 확률, 자기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두 개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보다 더 투입 대비 효율이 높은 부분, 이쪽으로 내 시간과 노력의 포커스를 옮기는 것이 합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전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은 1차와 2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1차 필기, 2차 실기. 2차 실기의 필답형, 이거는 우리가 1, 2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메인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질문지 작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과목, 2과목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작업형의 경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PSS 통계 분석 패키지를 많이 하죠.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작업형, 3과목에서 학습한 통계 분석의 전반적인 프레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죠. 따라서 필기에서 공부한 것이 실기 시험에 치룰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 합격을 위한 여러 가지 팁들, 내가 수립해야 되는 전략들,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학습 전략의 셋업, 그리고 이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최대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노력, 저도 역시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방법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로들, 여기에 따라서 꼭 우리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